저는 이제 발표 세션의 첫 발표자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시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임용 교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발표할 내용은 제가 발표를 합니다마는 사피 공동연구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도 일부 담겨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피 행사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소개 없이 저희가 작년 12월에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익 매거진을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고 또 유익한 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계획이어서 많은 관심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웨비나의 주제는 현장에서 논의하는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사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논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출범이라 그럴까요? 1단계의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를 고민을 하다가 먼저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1파트, 2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걸 이제 그냥 제가 AI 윤리 1.0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제목을 지상의 원칙에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 주소를 보면 작년 말에 이제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도 나왔고요. 지금 이루다 건으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사회적인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시장의 불신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루다가 만일 개선돼서 돌아온다면 그럼 대화하겠느냐라고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개선되더라도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벌써 저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원칙들이 이제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논의가 이제 원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 실제 실행 이쪽으로 좀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메커니즘 마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촉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들은 쌓여가고 자꾸들은 사건들은 터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원칙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이게 좀 우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일단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대로 현재까지 AI 윤리의 논의는 원칙을 모색하는 그런 논의 중심으로 전개가 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만 센터에서 한 2019년 하반기까지 좀 집계한 그런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제 쭉 모아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발령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사피에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나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이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책 보고서보다는 이제 실제 조항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과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준칙들을 쭉 모으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DB를 마련한 상황이고, 가장 최근까지 83개의 전 세계적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부에도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다른 연구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는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지를 이제 그거를 곧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제 이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글씨가 매우 작긴 합니다만은 그 제시된 윤리 원칙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 언급 횟수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 강건성, 프라이버시라는 5개의 원칙이 가장 빈번하게 얘기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수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지금 뭐 우려라든지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원칙 중심의 접근, 이걸 이제 프린시플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바이오에틱스 분야에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그런 접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 간에 그 지금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분야는 의료 분야와 다르다. 의료 분야는 뭔가 공통된 목적, 목표 이런 게 굉장히 뭐 분명하고 뭔가 이 의사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도 이제 명확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의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규범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이런 원칙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실제 현장에서 그 해석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경험도 많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전문가 집단 내의 견제 또는 관리 그런 것들이 자격 이런 심사 뭐 이런 뭐 퇴출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프린시플리즘이 이제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데 AI 분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접근이 맞느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 특히 이제 윤리학을 하시는 분들, 철학 쪽에 이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라는 게 진정한 윤리가 맞냐? 그거는 좀 그게 윤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비판들도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런 식의 이제 AI 윤리에 이제 논의를 하고 이런 식의 기반의 접근을 하는 그게 그 무용하냐? 이제 일단은 그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다라는 그런 지적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엄청난 사회적 과제인데 하나의 사회 주체가 뭐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공동 과제인데 이거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이다. 그러한 효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효용으로 이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법은 항상 기술이나 시장을 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앞서 나가고 법이 뒤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늦다, 좀 더 서둘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기술 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데 이걸 인공지능 윤리라는 테마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뭐 효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그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과다 이용도 과소 이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AI의 그런 뭔가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딱 적당한 정도의 그런 그 이용인데 입법과 비교해 봤을 때 윤리적인 접근이 이런 거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듀얼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저희는 근데 그 AI 분야에서 윤리에 대한 특히 또 원칙 중심의 이런 논의의 가치를 소통에서 찾고 싶습니다. 지금 AI 윤리는요, 그 지금 급속한 기술 변화, 그다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고 불신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 주체들이 모두 다 같이 뭔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칙들이 결국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이제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뭔가 발전을 하고 거버넌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공동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고요. 사실 그 공동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원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의 윤리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5개 기둥을 제시한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이런 준칙의 발표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소통의 시작에 불과하고 소통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AI 관련된 윤리 또는 원칙의 논의가 무용하진 않았다라는 일단 그걸 정리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개의 레슨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 레슨들이 모든 걸 망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좀 그 염두에 둬야 할 만한 레슨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제일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윤리라는 것이 AI 거버넌스 체제의 한 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보틱스에서의 경험, 분야에서 경험을 이제 그 차용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로보틱스 분야를 보면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윤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 규제의 이제 그런 스탠다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규제다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도록 되어 있다. 인공지능 윤리도 비슷한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AI 거버넌스 체제의 경우에 지금 3가지 이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큰 변화의 직면에서 이거에 대한 뭔가의 포텐셜이나 가능성뿐만 아니라 위험도 지금 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윤리, 법, 자율준수 이 3가지 같이 갈 텐데 지금 보시면 어느 하나도 모든 걸 다 망라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자율준수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꼭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입법들, 그러니까 EU의 쪽에서의 뭐 P2P 레귤레이션의 그 투명성 가이드라인들이 랭킹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법령으로도 해석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법 포함한 여러 가지 기존 법령을 가지고도 실제로 AI 관련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저희가 좀 제안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그 굉장히 유용을 했는데요. 이 논의를 단순히 윤리에서 거버넌스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블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윤리의 관점에서 포섭이 잘 되지 않는 그 소위 말하는 AI 윤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 등과 같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윤리에 너무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거버넌스에 좀 괴리돼서 윤리만을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ethics washing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합니다. 지금 많은 우려가 뭐냐면 ethics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리를 얘기는 하는데 준칙은 내놓고 근데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거버넌스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뭐 바깥에 쉽게 에틱스로 워싱하는 이렇게 좀 씻어주는 그런 효과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좋아지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좀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 레슨입니다. 2번째 레슨은 인간과 AI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얘기로 이제 이미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인터랙션이 AI 관련된 리스크의 예측이나 발견,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샤오이스라는 그 챗봇 서비스의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테이입니다. 테이. 근데 테이라는 거는 이제 게시되자마자 곧바로 좀 악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학습을 시켜서 나치 발언도 하고 굉장히 옹호하는 굉장히 나쁜 그런 이제 그런 혐오 발언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폐쇄됐죠. 근데 그러면 샤오이스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차이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오이스의 설정된 페르소나와 테이의 설정된 페르소나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오이스는 지금 굉장히
잘 들어주는 소위 뭐 인격체라고 하든 그런 페르소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달랐고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반응과 학습과 발전 변천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호작용 이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레슨입니다. 세 번째 레슨, 논의가 현장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콤파스 사건, 이제 그 보석 결정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이제 이 숫자를 부여해 주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의 법정에서 이용된 적이 있고 이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적용된 결과가 백인과 비교해서 흑인에게 이제 좀 차별적이었다, 불리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엄청 된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야 이거 뭐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그게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완전히 조종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걱정, 그다음에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앤젤라 크리스틴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이 쭉 한번 실제로 미국의 법정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미 이제 좀 물론 몇 년 된 결과입니다만의 연구. 이분이 지금 보니까 미국의 법정의 대부분이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는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지금 알고리즘 이런 거 사용할 그게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전자소송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냐 그것만 가지고도 허겁지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과는 제기되는 우려와 현실과 반드시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 사건이나 어떤 그러한 소위 스캔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과대 포장되거나 과다한 우려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배운 상황입니다. 네 번째 레슨은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하면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 레지던트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팬데믹 상황에서 레지던트들이 왜 시위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 백신을 받아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이제 백신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을 분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분배를 하는데 레지던트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수천 명 중에 10명도 채 안 되는 레지던트들이 겨우 우선 이제 접종 대상자에 들어가 있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선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원격 의료를 하거나 또는 연구실에 앉아 있는 뭐 물론 이제 이게 선배 교수들이라서 더 약간 좀 분노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지던트들의 약간 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이제 이렇게 걸고 어떻게 보면 의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주체들의 약간의 그런 상황이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반성과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전히 알고리즘의 뭐 디자인, 관리, 통제 이거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다시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였고요. 실제로 이 경우에도 그냥 그러면 인간이 개입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이런 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레슨. 지금 이 사진은요. 어떤 기사였냐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사였는데 실제로 미국의 병원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리소스를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투입을 하는데 어디에 병원 리소스를 우선순위에 둘 거냐. 결국은 누구에게 뭔가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 페이션트가 누구냐, 환자들이 누구냐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 병원들이 쓰고 있었는데 외부의 연구진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역시 백인에 비해서 흑인을
뭔가 이렇게 차별화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문제와 변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연구 결과를 연구진이 병원과 공유를 했고 병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변경을 합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정도 한 80% 정도로 그 뭔가 이 문제점이 이제 해소가 되고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거버넌스의 문제의 개선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있는데 여전히 윤리 원칙 특히 가치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오프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카일라라는 어떤 인형이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반응도 하고 아이들의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이렇게 저장도 해서 자기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뭐 그런 이제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해킹의 위험도 있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유럽에서는 이 인형을 이제 폐기하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물론 이제 이런 뭐 설명 가능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간에 뭔가 이제 그 원칙 충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이제 인형이 있다고 치고요. 그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각별히 뭐 이렇게 존중하는 상황에서 그게 외부는 공개 안 되면서 뭔가 이제 그 아이의 그런 반응을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자신에게 또는 제3자 외부에게 해악을 또는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자살에 약간의 뭐 경향을 보인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발견됐을 때 그 데이터를 그러면 뭐 개발자 또는 이 서비스 또는 이 인형 제조업자가 어떻게 핸들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소위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특히 제3자가 개입된 경우는 더 복잡한 이슈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도 학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 그다음 7번째 레슨은 뭐냐면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저도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데이터 수집도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이나 인력의 구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다양한 경험과 시각들이 포섭될 수 있도록 아예 다양성이 인베디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MS가 이제 퍼스널리티 차트라는 또 챗봇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 만드는 개발팀의 그 팀 이제 그 구성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팀에는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에세이 뭐 만화 작가 굉장히 다양한 뭐 싱어송라이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자기들이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고요. 제가 그냥 하나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비서를 이제 개발하는데 그 이제 이용자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특히 예상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또는 들어왔던 실제로 질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정체성 관련해서 나는 게이다, I'm gay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개발팀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루다와 관련된 그런 그 좀 있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 개발팀들이 고민 끝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고려도 하고 해서 나온 답변이 I'm AI입니다. 이러면 안전하지 않겠냐, 적어도. 그런데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말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이 표현은 뭐였냐면요. 개발팀이 생각한 게 아니었고, 개발팀 있는 랩에 우연히 방문한 10대가 얘기한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게 꼭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성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적어도 잠정적일 수 있지만 사용 배제 자체도 거버넌스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안면 인식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기술 회사들이 스스로 아예 뭐 제공하지 않기로 하거나 또는 개별 그 행정자치단체들이 그거를 뭐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측정이 어려운 높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의 상충에 결국 직면하면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사용 배제, 적어도 잠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제 뭘 좀 염두에 둬야 되느냐. 사실 이제 2부 토론 세션에 더 재밌고 더 좋은 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규범으로 변화하는 AI 윤리. 먼저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바로는 기업 현장의 실천적 규범이 될 수 있는 윤리 원칙이 무엇인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윤리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이 규범화의 선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 투명성, 강건성, 공정성,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책임성까지도 조금 따라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언급이 많은 원칙들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결국은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른 원칙들을 경시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non-maleficence의 안전성 관련해서도 non-maleficence에 위해를 가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오히려 약간 beneficence를 그 혜택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다 같은 뭐 약간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AI 거버넌스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결국은 신뢰의 확보입니다. 신뢰를 확보해서 인류가 이제 번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도 자꾸 이제 신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일단 신뢰를 한번 해놓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거나 그냥 맹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 견제를 통해서 검증된 신뢰, 이 신뢰 확보가 거버넌스 목표다. 그래서 vigilance, verified, trust. 이게 이제 사피에서 생각하는 거버넌스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요. 지금 AI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그 기술적인 그런 이제 것도 많이 지금 뭐 그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연구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AI 거버넌스 체제 그 레이어 중에 사회 법적 측면에서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결국은 뭔가 이 규범과 나중에 입법 규제 다 포함된 걸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마치 인공지능 기술 자체,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의인화하듯이 해서 그 기술 자체가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원리로서의 인공지능 윤리는요. 목표가 도덕적인 AI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신뢰 가능한 AI 기반 사회 시스템의 조성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를 자꾸 이렇게 특히 거버넌스와 괴리돼서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자꾸 개인의 윤리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게 바이오 에틱스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게 개발자 개인의 일탈인 것처럼, 또는 약간 뭐 그 조직의 약간 일부 그런 팀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거나 치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개발자 자신의 개인의 뭐 각자, 개발자뿐만 아닙니다. 마케팅하는 사람들 다 구성원 개개인의 에틱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직 전체의 윤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은 소시오 리걸 거버넌스의 접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리도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윤리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지금 프로세스를 통해서 윤리적 거버넌스를 좀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루다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루다에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윤리 원칙에 저촉이 되고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재노출된 문제들입니다. 실은 그 전에도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저희가 이번 겨울에 우리 연구 조교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사건 사고들을 쭉 지금 모으면서 이게 어떤 윤리 원칙의 임플리케이션인지를 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만 보더라도 체법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고요. 그다음 이걸 통해서 사실 관련 연구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루다 이 사건에서 그 스캐터 랩을 포함한 개발자들이 뭔가 결여하고 있었던 건 뭐냐? 결국은 그러한 연구 결과, 우려, 조심해야 될 그냥 고려 사항들을 듣고 임베디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꼭 뭔가 나쁘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이 기반이 되는 경우에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적 달성이 확실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완결성만으로는 더 이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이루다 사건이 보여줬고요. 사회적인 가치의 적정 고려도 해야 되고 또한 상대방이나 이용자나 고객이나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런 식으로 적정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둘 다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근데 개발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은 좀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가치들, 윤리, 원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상황 구체적이어서 뭔가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규명하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는 acceptable AI 이거를 뭐 적정한이라고 얘기할지 수용 가능한이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이게 신뢰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AI의 구현을 이제 생각할 때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관련해서는요. 일단 윤리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해도 사실 너무 상황 구체적이고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와 딱 떠나서 AI와 관련한 오류는 필연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은 뭐 모델 부패라고 얘기해요. 뭐 모델 디케이에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오류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시스템이 컴플렉스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확률적인 그런 기초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류라는 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재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이제 파이가 제공하는 인시던트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그 소위 말하는 사건 사고들이 쭉 망라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모든 걸 수집한 것도 아닌데요. 이미 1200개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문제다, 큰일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원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류를 우리가 이 컨텍스트에서 허용할 것이냐. 만약 허용한다면 오류율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둘 것이냐. 특히 구체적인 상황마다 이용자 또는 상대방마다 그게 아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수자냐, 뭐 어떤 뭐 다 다릅니다. 또는 이용 목적별로 특히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도요. 제가 집에 이제 출입하기 위한 안면 인식과 제가 이렇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가면 뭐 그 제가 싱가포르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패스트푸드를 얼굴 안면 인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 주문하는 경우와 오류의 허용 여부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수행 가능한 오류율에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규범적 판단도 같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어디서 착안한 거냐면 경쟁법에서도 유효 경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건 있지도 않고요. 그건 교과서에만 있는 거라서 워크able 하기만 하면 경쟁법에서는 적법한 걸로 또는 적법한 상태로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류의 허브라든지 오류율에 대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또는 이게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족 절차를 통한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기반의 신뢰 확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류율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류 차율 안에 들면 뭐 우리가 적법하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적합한 허용 오류율을 딱 결정해 놓고 거기를 맞추더라도
사람들이 그럼 무조건 오 괜찮아 나 인정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신뢰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생각해야 되는 게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적정한 AI가 뭐겠느냐, acceptable AI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 다시 한번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쪽은 이제 저 왼쪽은요 AI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인간의 이제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인간도 인공지능과 뭐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다 같이 궁극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에요. 사회에.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 기반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 기반의 의사결정을 신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사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결정을 신뢰 또는 어쨌든 인정 또는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그 판사가 훌륭하기 때문인가요? 또는 그 판사가 인품이 도덕적이어서 그런가요? 그것보다는 판사가 지금 아무나 되지 못하죠. 그죠? 자격이 있고요. 신분 보장이 돼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이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고 판결문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판결이 형성 과정에서 절차적 보장을 통해서 주장을 제기하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상소할 수 있다는 이 패키지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도 달라야 되느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나 조직이나 제품 개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걸쳐서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인베디드 돼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이걸 good tension이라는 걸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acceptable 하다고 수용 가능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뭐 현재 이미 상법의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메타 AI라든지요. 그러니까 그를 AI 자체를 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메타 AI를 둘 거냐, 뭐 윤리위원회를 둘 거냐, 외부의 감사를 둘 거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충족을 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또 인정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쪽으로 규제나 이쪽으로 뭔가 이런 거버넌스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뭐 짧게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절차를 통한 이런 시스템을 통한 신뢰 확보가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도 뭔가 공정성 측면에서도 이런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쪽으로 지금 예전에는 이제 분배, 결과적 공정에 뭔가 기술적 규현이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은 절차적 공정을 통한 신뢰 확보 문제로 지금 논의가 또는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ork to do를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저희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이 중에는 기술자가 해야 될 것도 있고요, 법률가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윤리학자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철학자, 포함 사회학자, 경제학자 다 같이 뭔가 융합적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가 생각하는 현장으로 규범으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2부 세션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